한마디로 시장이 방향성을 상실한 채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굉장히 모르는 이러한 시점에 매달 10일, 20일, 30일마다 무료 특강이 진행이 됩니다. 3월 30일 8시에 시작이 되는데 6시, 3월 30일 6시, 저녁 6시 이전에 신청을 하셔야 무료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3월 30일 신청, 지금 고정 댓글 클릭하셔가지고요. 지금 신청하세요. 무료니까요. 특강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 자신을, 내 계좌를 잘 지키면서 수익이 넉넉하게 불어나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무료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3월 30일 특강도 기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해 반도체주들의 하락이 나와 주었었는데요. 이란 사태 이후 대표님께서는 반도체 섹터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최근에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이란 전쟁 이슈가 터지면서 우리 코스피, 코스닥은 물론이고 글로벌 증시 전체가 크게 출렁거렸거든요. 특히 그동안에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면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던 반도체 섹터의 하락폭이 꽤나 깊게 나왔죠. 믿었던 주도주들의 발등 찍힌 많은 주주분들께서 사실 밤잠을 좀 설치고 계실 건데요. 먼저 최근에 반도체 주들이 왜 이렇게 빠졌는지 그 본질을 좀 냉정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란 사태 같은 정말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터지면 시장에서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가 바로 국제유가죠. 국제유가 급등하면 인플레이션 고개 들고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 완전히 박살나니까요. 이렇게 매크로 환경이 극도의 이제 불안해지면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은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수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팔아치우죠. 그게 바로 대한민국 시장이었고 그게 바로 반도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서 많이 흔들렸고요. 반도체 공급망 우려가 불거졌고 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헬륨이라든지 중동에서 받아오고 있는 특히나 이제 헬륨 같은 경우에는 카타르 같은 중동 지역에서 상당 부분 많이 공급받고 있는 점이 지금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메모리 기업들이 EUV 노광 공정을 확대하면서 헬륨 사용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이 좀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 하락의 실체고요. 사실은 펀더멘탈이 무너진 게 아니라 공급망 불안이라고 하는 심리적 공포가 주가를 끌어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반도체 산업의 펀더멘탈이 훼손되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최근에 증권사의 어떤 긴급 보고서들과 또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전문지들을 좀 분석해 보면 대답은 절대적으로 다 노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2026년 현재 우리가 AI 특정 산업을 넘어서 일상과 전 산업에 퍼져나가는 완벽한 대중화 사이클, 그러니까 범용 인공지능 시대로 진입하는 초입에 서 있다라는 게 보고서의 전반적인 얘기들이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확충 경쟁은 사실상 중동의 폭탄이 떨어졌다고 해도 멈출 수가 없는 성질의 것이고 당장 차세대 AI 연산에 필수적인 6세대 HBM이라든지 아니면 CXL 기반의 최첨단 메모리 솔루션도 여전히 쇼티지 상태를 겪고 있는 게 그 이유입니다. 게다가 전쟁 이후에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오히려 떨어진 게 아니라 상승했어요. PC용 DDR5 16기가 비트 그 D램 현물 가격이 보름 만에 30% 급등해서 지금 거의 $40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주가는 빠지는데 메모리 가격은 오른다? 이 괴리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게 시장이 공포에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신호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전쟁 장기화가 되면 첨단 무기, 드론 같은 또는 군사용 장비에 사용되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오히려 증가할 거고요. 그러면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거고 전쟁이 메모리 수요를 더 키우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권사 리포터 중에서요. KB증권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KB증권이요. 기존의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30% 이상 올리면서 얼마를 제시하냐면 32만 원을 제시하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17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전쟁이 나서 유가가 오르고 글로벌적으로 어떤 물류 비용이 증가하면서 빅테크라든지 또는 다국적 기업들은 그럼 어떻게 대처할까요? 이 늘어난 비용을 상쇄하고 또 생산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히려 AI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빨리 도입하면서 무인화라든지 자동화라든지 이런 쪽에 천문학적인 돈을 더 쏟아붓지 않을까요? 결국 반도체, 그중에서도 고부가가치 AI 반도체, 고성능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지정학적 위기를 뚫고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확고한 구조적인 성장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란 전쟁은 반도체 산업의 본질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AI 수요라고 하는 거대한 파도는 여전히 몰려오고 있고 메모리 가격은 오히려 오르고 있고 또 글로벌 증권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주가의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요. 공포가 만든 할인 구간,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올해 투자 성과를 가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0만 원 간다는 전망에 삼성전자를 샀지만 하락하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삼성전자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녹화하는 날이 3월 17일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19만 6천 원, 7천 원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52주 최고점이 22만 8,500원이 최고점이었습니다. 근데 52주 최저점은 5만 2천 원이었습니다. 올해 초 22만 8천 원 이렇게 고점을 찍고 지금은 19만 6천 원, 7천 원대에 있으니까 고점 대비해서 한 15% 정도 이렇게 빠진 거죠. 30만 원 간다라고 하는 전망을 믿고 20만 원 초반대에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좀 약손실권에 있죠. 그런데 하락의 원인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사실 이번 하락 두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이란 전쟁발 지정학적 리스크고 두 번째는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입니다. 최근에 3주 동안 외국인들이요, 삼성전자를 무려 17조 넘는 금액을 매도했고요. 보유율이 49.9%까지, 그러니까 50% 깨면서 밑으로 내려왔죠. 50% 깨진 거, 이거는 공포 심리를 더 자극했었던 그런 부분들로 작용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모두 삼성전자의 실적이나 경쟁력이 훼손된 게 아니라고 하는 점이죠. 전쟁은 사실 언제든지 일어날 수도 있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외국인 매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 성격이 좀 강하고요. 연초 이후에 코스피가 50% 급등한 뒤에 나온 차익 실현 성격의 매도가 강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한 15%나 20% 정도의 삼성전자 조정 후에는 외국인 재진입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터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내려갔는데 실적은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3일인가요? 하나증권 리포트를 뜯어보면 올해 1분기 매출액이 122조 원 나올 거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거의 40조 가까이 육박한다라고 합니다. 디램이라든지 낸드 가격이 당초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연간 이익 전망치 역시 230조가량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30만 원으로 상향하죠. 230조 원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삼성전자가 과거에 가장 많이 벌었었던 해가 언제냐면 2018년인데요. 그때 59조 벌었습니다. 1년 동안 59조 벌었는데 올해 230조 버니까 2018년에 벌었었던 거에 4배 이상 더 번다는 얘기잖아요. 현재 전 세계에서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파운드리 칩을 직접 찍어내고 첨단 패키징까지 한 번에 싹 다 해결할 수 있는 턴키 솔루션 기업이 지구상에 어디일까요? 오직 삼성전자 단 한 곳뿐입니다. AI 연산의 핵심인 6세대 HBM이라든지 CXL 기반의 맞춤형 메모리, 당장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심각한 쇼티지를 지금 겪고 있고요. 거기에 올해부터 모든 스마트폰 PC에 또 AI에 기본 탑재되는 온디바이스 AI 그 슈퍼사이클에 대한 어떤 폭발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레거시 메모리도 지금 굉장히 폭증하고 있죠. 수요가 부족하니까요. 전쟁이 났다고 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투자 멈출까요? 오히려 인건비하고 물류비를 줄이기 위해서 AI 쪽에서의 무인화 시스템에 더 필사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주주환원 카드도 남아 있어요. 이건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 같은데 삼성전자가 올해 잉여 현금 흐름이 그 주주환원 재원으로 보게 되면 거의 92조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거의 한 400%가량 이렇게 증가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또 배당금도 8,000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좀 크게 증가한다라고 하니까요. 거기에 자사주 매입할 거고 소각 가능성까지도 높이고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최근에 16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한 것도 사실은 주가의 하방 경직선에 기여할 부분들이 굉장히 크겠죠. 즉 주가가 더 빠지기
어렵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의 삼성전자는 주가는 공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역대 최대가 진행되고 있죠. 정말 특이한 구간에 있습니다. 이미 매수하신 분들은 추가 매수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 구간에서 분할로 평단을 낮추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직 안 들어가신 분들은 서두르기보다는 눌림 구간을 설정해서 한 2회나 3회 정도 나눠서 진입하는 리스크 관리 면에서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은 결국 실적을 따라갑니다. 230조 원이라고 하는 실적이 나오는 기업의 어떤 주가가 지금 18만 원대라고 하는 건 머무를 수 없는 가격대 아닐까 싶고요. 지금은 불안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데이터를 사는 사람이 이기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자사주 소각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호재인 것 같은데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었는데요. 앞으로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나요? 우선 그 규모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삼성전자는 보유 중인 자사주 약 한 1억 500만 주 가운데 한 절반이 넘는 8,700만 주를 올 상반기에 소각할 계획이고 금액으로 치면은 한 16조 정도 됩니다. SK도 같은 날 이사회를 통해서 자사주 1,800만 주 가운데 한 1,400만 주 이상을 소각하기로 결정을 하죠. 여기에 SK하이닉스는 이미 지난달에 한 12조 정도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했고 삼성이라든지 SK 그룹에서의 계열사들이 쏟아낸 자사주 그 소각 규모만 합치게 되면 금액으로 따지면 한 30조 육박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웬만한 중견기업 시가총액이 날아가는 그런 규모거든요. 자사주 소각이 왜 호재냐? 소각하게 되면 회사가 주식을 사서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전체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내 주식가치 자동으로 올라가겠죠. 과거엔 기업들이 이렇게 이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쌓아두면서 경영권에 대한 방어나 또는 대주주 지분 확대를 활용해서 사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졌죠. 왜 그러냐면 지난 2월 달에 3차 상법 개정안에 따라서 취득한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을 해야 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총 승인을 받고 보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쌓아두지 못하고 반드시 소각을 해야 되는 강력한 법적 의무가 생겼다라고 보시는 건데요. 근데 왜 주가 반응이 지지부진하냐? 이게 핵심 아닐까요? 왜 지지부진한지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면 첫째는 이란 전쟁이라고 하는 악재가 터졌죠. 삼성전자가 16조 원 자사주 소각 발표에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 좀 그날 나오긴 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그로 인해서 유가가 재차 급등한다라고 하는 전쟁 리스크가 시장 전반을 눌렀으니까요. 호재가 나왔는데 더 큰 악재가 덮쳐버린 거죠. 두 번째는 단기적인 효과보다 중장기적인 효과가 더 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사실은 장기적인 테마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2027년 초까지 기업들의 실제 소각 결정에 따라서 주가 가치에 대한 어떤 개선이라든지 또는 자사주의 할인 해소에 대한 부분들 또 지배구조 재편과 같은 변화가 순차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한 방에 주가가 뛰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주가가 점차 스며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이 이미 일부 선반영됐지 않았을까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올해 삼성전자가 이미 50% 이상 올랐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2025년에 연간 수익률이 130%로 급반전했고 올해 들어서도 3월 달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약 한 50% 상승세가 있으니까요. 자사주 소각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좀 일부 반영됐지 않았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자사주 소각이 실제로 우리 계좌에 어떤 마법을 부릴지 핵심만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EPS의 자동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이익은 그대로여도 주당 가치는 저절로 올라가겠죠. 또 자사주 소각은 주주가치 상향과 직결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밸류업 가능성까지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의 자금의 어떤 유입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핵심 열쇠잖아요. 외국인들이 가장 원했던 게 바로 이런 선진국형 주주 환원이거든요. 결국에는 역대급 실적, 자사주 소각, 제도적인 변화,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지금 천천히 돌기 시작한 거죠. 자사주 소각은
당장 오늘 주가를 올리는 그런 약이 아니라 주가를 하단을 받쳐주는 바닥재입니다. 단기에 극적인 반등이 없다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사주 소각 완료 시점인 상반기 이후에 수급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또 1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된 4월이 주가 재평가의 본격적인 트리거가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 또 자사주의 소각 완료되는 시점이 맞물리면 그때가 진짜 주가가 반응하는 구간이고요. 지금은 시장이 불안할수록 오히려 호재를 싸게 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팔고 반도체 소부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반도체 소부장 흐름은 어떻게 보시고 눈여겨볼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그 외국인 자금 이동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3월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한 6조 팔았어요. SK하이닉스는 한 2조 3천 정도 팔았고요. 두 종목만 8조 넘게 팔았거든요. 근데 이 돈이 어디로 갔냐? 외국인 물량의 상당 부분이요. 코스닥의 반도체 소부장 종목으로 로테이션 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대형주에서 차익을 실현하고 그 돈으로 더 오를 여지가 있는 소부장에 베팅하고 있다는 거죠. 스마트머니가 움직이는 방향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왜 하필 지금 소부장으로 가느냐? 구조적인 이유가 있죠. AA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 HBM이 확대될 거고 HBM이 확대되면 반도체 쪽에서의 설비 투자가 늘 거고요. 설비 투자가 늘면 당연히 소부장 실적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돈을 벌면 그 돈으로 장비를 살 거고요. 소재를 살 거고요. 그 수혜가 소부장 기업들에게 직접 떨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역사적 신고가 돌파로 인해서 시장 전체의 시가총액 규모가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설비 증설에 대한 기대감, 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역시 주가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종목들이 대다수 나오고 있으니까요. 대형주가 오르면 소부장은 더 오르는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한국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28% 증가하면서요. 전체 수출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초호황이기 때문에 소부장 발주도 자연스럽게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 건지 유형 4가지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유형은 HBM의 후공정의 절대 강자 한미반도체입니다. HBM4로 넘어가는 지금 패키징 장비 수준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죠. SK하이닉스하고 어떤 끈끈한 파트너십은 물론 글로벌 수주 잔고가 사상 최고치를 매달 지금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HBM이 팔리면 팔릴수록 돈을 긁어모으는 그런 구조라 장비주 중에서는 단연 1순위로 한미반도체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꿈의 수익률을 자랑하는 HPSP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지금 50%가 넘어가서 53%인 걸로 알고 있는데 AI 수요로 낸드가 고단화되면서 고압 어닝링 장비는 이제 필수거든요. TSMC, 삼성, 인텔 지금 줄 서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투자증권에서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30% 이상 가파르게 턴어라운드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성장성이라든지 수익성을 모두 잡고 있는 HPSP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죠. 세 번째는 이나노 공정의 숨은 진주, 제가 늘 강조하는 종목인데 리노공업입니다. 본격적인 이나노 시대가 열리게 되면 WMCM이라고 하는 복합 패키징이 도입이 되는데 이때 필요한 테스트 핀 물량이 기존보다 20에서 25% 늘어나거든요. 이미 글로벌 설계사들하고 검증을 이미 마친 상태고 공정에 대한 미세화가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될수록 리노공업에 대한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반도체 쪽에서의 혈액과 같은 어떤 소재주인 솔브레인이라든지 동진 세미캠인데요. 장비가 들어갔으면 이제 그걸 돌려야 되잖아요. 특히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 HBM 쪽에서의 시각공정 소재에서의 독보적인 기업이고 메모리 설비 투자가 늘어나면 소재는 소모품이라서 수주가 자동으로 따라오죠.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소재 쪽에서의 대장주 반드시 좀 담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서 차익을 실현하는 건 반도체를 버리는 게 아니라요. 반도체 밸류인 그 안에서 더
오를 곳을 찾아서 갈아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AI 수요라고 하는 구조적인 성장 동력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또 그 수혜가 이제 소부장 기업들로 조금씩 흘러가고 있죠. 스마트머니는 이미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나 제가 해야 할 일은 그 방향을 확인하고 데이터에 근거해서 차분하게 따라가는 거, 이게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비롯해 반도체 주식들의 주가가 더 떨어지진 않을까 불안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투자해도 될까요? 투자를 한다면 어떤 전략으로 투자하면 좋을까요?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가 가장 높게 올라갔었던 구간대가 22만 8,500원 고점을 찍은 뒤에 지금 19만 6천 원, 7천 원대에 있으니까 오늘이 3월 17일 녹화하는 날이거든요. 조정을 받았잖아요. 하이닉스도 고점이 111만 7천 원 여기를 찍고 지금 한 97만 원, 8만 원, 9만 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조정이 펀더멘털이 무너진 하락이냐 아니면 심리가 만든 과매도의 하락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심리가 만든 과매도 하락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실적을 한번 볼까요?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었을 때 작년 2025년 영업이익이 47조였어요. 작년 2025년 실적이 47조. 근데 2026년 실적이 177조. 2027년 실적이 230조.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달성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볼까요? 2025년에 영업이익이 43조였거든요. 올해 영업이익이 180조. 내년 영업이익이 300조 이상. 파격적인 숫자까지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가는 빠졌는데 실적은 오히려 역대급이죠. 이 괴리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지금 주가가 실적보다 싸게 팔리고 있다, 이 얘기 아닐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은 여기서 정말 떠났을까요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사실 굉장히 불안해 하시거든요. 3월 3일 외국인이 SK하이닉스를 단일 종목에서 1조 2천억 넘는 순매도를 쏟아냈고, 하지만 불과 이틀 뒤 3월 5일 날 외국인들이 약 한 3천억 넘는 순매수를 다시 하면서 방향을 좀 전환하죠. 이 패턴을 장기 포지션 청산이 아닌 단기 리밸런싱으로 해석하는 게 지금 가장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게 아니라 짐을 잠깐 내려놓고 다시 작은 짐을 잡는 거죠. 실제로 외국인 수급이 안정화되면 주가 지지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삼성전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모습이 최근 들어서 조금 포착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되는지 한 세 가지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분할 매수가 아니라 분할 진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 사야지 하는 마음을 좀 버리시고요. 지금부터 매주 특정 요일을 정해서 나눠 사는 것, 이런 적립식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수가 밀릴 때마다 조금씩 높여가는 그런 매수법을 쓴다라고 하면 나중에 주가가 반등할 때는 정말 평균 단가가 굉장히 낮아질 거고 수익률은 극대화되는 그런 마법을 경험하실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핵심 생태계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라고 하는 거함만 보지 마시고요. 그 배를 움직이는 핵심 부품이라든지 장비주도 함께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투여오를 준비를 정말 마친 상태니까요. 포트폴리오의 60-70%는 대형주로 안정적인 흐름을 나머지 30-40% 정도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장비주로 구성하는 전략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법적인 안전장치를 좀 믿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지난 2월 달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서요, 이제 자사주 매입은 무조건 소각이다라고 하는 공식이 성립이 되고 있는 거죠. 기업들이 주주 가치를 높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구조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하락장에서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낼 때마다 주가는 바닥을 더 단단하게 다져지겠죠. 이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2026년만의 강력한 호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주가와 산업 펀더멘탈이 괴리된 상태로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현재 구간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기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역대 최대고요. 또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32만 원까지 보고 있는데 괴리로 따지게 되면 거의 50% 괴리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담지 말고 분할로 접근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반도체 질주를 놓쳐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반도체 다음으로 눈여겨볼 섹터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반도체 다음으로 눈여겨볼 섹터 첫 번째는 좀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섹터인데 AI 전력 인프라하고 SMR 쪽인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가 반도체 부족보다는 전력 부족에 더 떨고 있거든요. 올해 2026년 들어서 범용 AI가 가시화되면서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력량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늘어났으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최근 골드만삭스하고 국내의 대형 증권사의 리포트들을 보게 되면 AI 반도체가 뇌라면 전력은 혈액이다. 이런 표현이 거의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거대해진 데이터 센터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SMR 기술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고요. 미국의 빅텍 기업들이 최근 한국의 원전의 부품사라든지 변압기 같은 기업들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는 소식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반도체 랠리를 놓쳤다라고 하면 저는 이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드는 기업들 꼭 보실 필요가 있고 초고압 변압기라든지 구리전선이라든지 그리고 SMR 관련주들은 올해 하반기까지 실적이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성장주입니다. 반도체가 숨고르기 할 때 이들이 가장 먼저 치고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섹터는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예요. 반도체 칩이 왜 그렇게 많이 팔렸냐면 결국 로봇의 두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팔린 거잖아요. 현재 3월 달 테슬라의 옵티머스 3뿐만 아니라 국내의 삼성, 현대차 그룹에서도 공장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휴머노이드에 대한 양산 계획을 현재 구체화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AI는 화면 속의 대화 상대를 넘어서 정말 우리 대신 공장에서 일할 거고요. 우리 대신에 위험한 현장에 투입이 되는 물리적인 존재로 지금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나온 기사들을 보게 되면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라든지 액추에이터 같은 핵심 부품사들의 수주 잔고가 작년 대비해서 200% 이상 폭증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혁명이었다라고 하면 로봇은 하드웨어 쪽에서의 결실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에서 수익을 낸 스마트 머니들이 지금 조용히 옮겨가고 있는 곳이 저는 이 로봇 생태계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은 실적으로 증명하는 바이오 쪽입니다. 최근에 비만 치료제하고 항암제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어떤 기술 수출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특히 올해는 그동안 공들여왔던 임상 결과들이 숫자로 찍히는 그 수확의 계절입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보게 되면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되고 또 그동안에 억눌려 있었던 바이오 섹터의 밸류에이션이 다시 살아나고 있고 또 반도체처럼 실적이 뒷받침되는 바이오 종목들은 올해 하반기 강력한 다크호스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증권사 리포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AI 기반으로 한 바이오 섹터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올해 AI가 단백질 구조를 완전히 분석해서 신약에 대한 개발 기간을 10분의 1 단위로 줄이는 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해라고 얘기하고 있죠. 전통적인 제약사가 아니라 AI 알고리즘을 보유한 바이오테크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결론으로 반도체 열차를 놓쳤다고 슬퍼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장은 이미 AI 에너지하고 AI 로봇이라고 하는 다음 정거장으로 무섭게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지금처럼 이란 사태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 전체를 누르고 있을 때 남보다 한 발 앞서 이 섹터들의 우량주를 모아간다라고 하면 2026년 연말에 가장 크게 웃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동 전쟁으로 불안한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국내 증시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중동 전쟁 같은 경우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는 이제 유가 압박이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물가가 올라갈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해서 이번에 연준에서도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했는데 사실 기준금리 동결은 그렇게 큰일 날 만한 이벤트,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다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그 과정에 있었던 그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좀 중요했는데 아무래도 점도표를 기반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이제 의견들을 따져봤을 때는 금리 인하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천천히 진행될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 정도, 내년에 2번 정도 인하를 시사했는데 이대로 가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이제 버텨야 되는 모드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미국이 좀 더 높은 상황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은 좀 더 안정적인 나라로 평가받고 패권국인데 이자도 더 주고 있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리스크는 덜 지는데 이자는 더 주는 나라. 솔직히 이제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해버리게 되면 위험 선호 심리가 좀 더 뒤로 밀리게 되고 강달러가 좀 더 오래 지속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약달러로 인한 주변국들로 돈이 이제 낙수 효과를 받으면서 내려오는 그런 구조가 좀 더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원화 가치가 매일매일 정말 빠르게 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환율이 1,500원을 계속 이제 왔다 갔다 뭐 예전에는 1,500원 근처까지 가면 큰일 났다 했는데 이젠 그냥 1,500원 선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지금 우리가 뭐 미국이 우리가 버틸 동안 하루바삐 기준금리를 내려주고 그리고 약달러 기조로 가주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전쟁 모멘텀으로 강달러 기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올라갔죠. 그러면 이제 사실 아시아권 국가들로 내려오던 돈들이 또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환율 방어를 하지 못하고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또 이제 금리 인상을 하기에도 이게 뭐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대출을 받아놓은 거라든지 자금을 이제 뭐 땡겨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자 비용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파급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좀 전반적으로 고려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 시점에서 한국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구나. 이 전쟁이 빨리 좀 마무리돼야 한국도 다시 또 상승장으로 돌아설 텐데 과연 이번에 미국-이란 전쟁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장기화될지는 좀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이 장기화가 된다면 과거의 러우 전쟁 때처럼 시장이 좀 다시금 안정적으로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지금 현 시점으로 봤을 때는 러우 전쟁이라는 양상이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러우 전쟁은 큰일이 났다라기보다는 좀 무난한 스탠스에서 대화를 통해서 좀 이어가서 질질 좀 끌린 그런 전쟁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든 정권 때는 큰일이 나지 않게 조금 어르고 달래가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이었다면 트럼프 정권은 그보다 훨씬 더 좀 강경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뭐 대통령도 납치를 하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란과의 전쟁을 통해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도자를 이제 공격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런 적극적인 행보를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 바이든 정권 때는 좀 큰일은 나지 않아도 좀 이게 전쟁이 늘어지는 이런 이제 양상을 보였다면 트럼프 때는 좀 임팩트 있게 엄청 이제 과격하게 양상을 띌지언정 늘어지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트럼프가 이제 이 유가 상승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거든요. 취임하자마자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하면서 에너지를 빨리 이제 공급해서 단가를 많이 낮추는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지금 그게 모두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트럼프는 가만히 두고 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화를 낼 것이고 굉장히 급진적으로 이제 액션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가가 올라가는 걸 결코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마무리를 짓던 아니면 더 공격을 과격하게 하든 간에 지금 현 시점이 이 늘어지는 양상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 좀 짧은 시간 안에 결판이 날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국제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좀 다소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것도 좀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뭐 메모리 쪽에 있어서 마이크론 실적도 나왔지만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실적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쪽은 여전히 실적이 좋구나.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번에 그 천문학적인 돈에 이제 그 채권 발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막대하게 이제 많은 양을 했는데 여태까지 데이터 센터나 AI 인프라에 투자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추가적인 돈을 조달해서 AI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하드웨어 단, AI 인프라 단으로 이제 자금들이 계속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여전히 수요는 강력하구나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단의 종목들이 여전히 강한데 중요한 건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또 지금 현재 벌고 있는 돈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축에 속합니다. 이익 구조 대비해서 PER도 굉장히 좀 싸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좀 하방 지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또 엔비디아 GTC 2026에서 젠슨왕은 또 삼성전자를 특별히 언급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내용들을
언급을 한 걸까요? 엔비디아가 이번에 그 GTC 2016을 통해서 좀 이슈업을 많이 시켜주긴 했습니다. 반도체 하드웨어 단이 좀 위축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전쟁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붐업을 해주는 그런 모멘텀이 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그럼 이제 누가 또 파트너가 될 것이냐.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많이 이제 거론하고 있는 단계인데 아무래도 지금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TSMC의 삼각동맹은 상당히 견고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도 충분히 또 우리가 흔히 뭐 샤라웃 한다고 하죠. 이제 언급을 해주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가 지속적으로 이제 좀 밀어주려고 한다거나 같이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SK하이닉스보다 좀 후발주자가 될지언정 충분히 같이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추후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 이제 아무래도 시장이 확장되다 보면은 지금 가장 이제 고퀄리티의 플래그십 모델들 말고 그 아랫단의 모델들도 이제 출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확장이 되면 아마 삼성전자와의 계약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과 AMD 리사수 회장이 AI 반도체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는 AMD에 HBM4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이번 만남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그 TSMC의 삼각동맹 구도를 많이 얘기할 때 또 한 측면에서 AMD와 삼성전자 그리고 오픈AI 이러한 이제 동맹 구도를 또 많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GTC 2016뿐만 아니라 또 하나 큰 이벤트가 리사수 방안이었는데요. 이제 삼성전자와 네이버를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방문을 하면서 사실 여기서 온도차가 좀 있었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도 좀 나오긴 했어요. 네이버에 비해서 삼성전자에서 훨씬 더 밝은 표정을 지었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지금 현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단에서 동맹 구도가 워낙에 좀 견고하기도 하고 그쪽으로 돈이 우선적으로 쏠리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쪽에 신경을 먼저 우선적으로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AMD 입장에서도 이번 삼성전자와의 시너지가 나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한번 추가적인 시너지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현 구간에서 또 삼성전자는 테슬라와의 시너지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방면에 걸친 또 한 번의 도약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남아있는 반도체 시장에 좀 이슈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좀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은 사실 젠슨왕 CEO의 이제 이번에 뭐 GTC 2016 이벤트라든지 엔비디아 쪽에서 그 다음에 리사수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단편적인 이제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좀 이제 큰 이벤트라고 할 만한 것들은 이제 말 그대로 투자금이 이제 몰려 들어온다든지 자금이 조달된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인데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회사채 발행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뭐 영국 뭐 다른 나라들에서도 다방면으로 이제 채권 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금 조달을 미국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나라에서 자금 조달을 했다라는 점 이러한 것들을 좀 감안해 보시면 이러한 이벤트들이 향후 이제 그 반도체 종목들을 추가적으로 밀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현 구간에서는 이제 AI 인프라라고 얘기했을 때 하드웨어에서는 서서히 좀 돈이 빠져나가는 흐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전만큼의 열기를 띠기는 어려울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런 대신에 이제 뭐 소부장이라든지 오늘도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던데 통신망, 뭐 5G, 6G 이런 쪽이나 뭐 원전, 전력 인프라, 뭐 원전 건설 모멘텀, 뭐 건설주 이러한 쪽으로까지 지금 AI 인프라 쪽이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돈이. 그래서 서서히 하드웨어에서 슬슬 넘어가고 있구나 이런 분위기를 좀 생각해 보면 물론 반도체는 더 가겠지만 주인공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인지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 반도체 소부장 쪽도 분위기가 괜찮다고 하는데요.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도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 곳이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코스닥 시총 최상단에 있는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리노공업이나 ISC, 뭐 원익 IPS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은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하나비전 같은 TC본더 쪽도 우리가 이제 볼 필요성은 있고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와 이제 그 테슬라와의 시너지를 우리가 기대해 보는 부분이 상당히 또 크기도 한데 여기서 이제 테일러 팹 공장, 그 미국 공장에 대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소부장들이 있습니다. HPSP, 솔브레인, 코미코, 유니셈 이 네 종목이 아주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종목들도 이제 향후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외국인들이 최근에 제일 많이 담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수페타시스와 HPSP 이런 소부장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뭐 HPSP는 테일러 팹 공장 수혜도 기대를 하지만 외인 수급도 많이 들어오고 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이제 대시세를 보여줬다가 몇 달 동안 이제 소강 상태에 접어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좀 수개월간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 외국인 매수세가 새롭게 또 들어오면서 재차 급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올라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실적 그리고 시총 상단에 있는 종목이나 뭐 새로운 이제 뭐 테일러백 공장 모멘텀 같은 이런 추가적인 이슈를 기반으로 올라갈 만한 소부장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앞으로 이제 소부장 종목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당분간은 계속 수급을 많이 빨아들일 거라고 보여져서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지금 녹화하는 날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시간에서 19만 원 넘어서고 있는 상태예요. 오늘 하이닉스가 좀 더 많이 튀었고요. 삼성전자도 따라가는 모습 역시 나타났습니다. 1분기 어닝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최근에 디램과 낸드 가격 역시 올라오는 모습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GTC도 지금 남아있고 마이크론 실적도 지금은 예정되어 있는데 GTC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봐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첫 번째 엔비디아가 새롭게 칩을 내놓는 SRAM 관련된 쪽 그룹과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CPU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뭐 새로운 어떤 광통신이라든지 그다음에 실리콘 포토닉스 이런 섹터들이 이야기되는 부분인데 좀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메모리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마이크론이 실적을 앞두고 있는데 마이크론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지금은 컨센이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컨센을 잡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3위 기업인 마이크론도 좋을지인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얼마나 좋을까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실적 서프라이즈와 마이크론의 주가가 긍정적인 어떤 뭐 결과치가 나온다고 한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역시 마이크론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디램과 낸드 가격의 상승폭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여전히 아직은 괜찮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1분기에도 지금 디램과 낸드 가격의 상승폭이 꽤나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상승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으로 본다면 어닝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이다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올해 뭐 영업이익을 200조 원 이상 그리고 하이닉스도 170조 원 이상 추정을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지금 시장의 컨센을 생각하고 있고요. 일부 맥쿼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300조 원대 이상을 올해 보고 있다는 조금 제가 보기에도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의 맥쿼리 증권사의 리포트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목표 주가 34만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IB들, 글로벌 IB들이 여전히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나타나고 있어서 전자나 하이닉스 등을 포함해서 지금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가운데 가장 싸게 밸류상으로도 매력적인 가격 구간으로 가고 있다는 점, 이 부분도 역시 GTC, 엔비디아의 이번에 이벤트와 그다음에 마이크론의 실적 여부가 이번 주를 관통하는 반도체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18만 원, 17만 원 정도라면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 매력도 상당히 높은 구간이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밸류나 매력도를 본다면 여전히 긍정적으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 수급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외국인들이 오늘 다른 거는 다 파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샀더라고요. 그건 또 왜 그런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지금 2월 접어들면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액티브 펀드들은 결국은 최근에 20조 원 가까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줄이면서 한국 시장에서 매도를 했죠. 근데 그게 한국 시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액티브 펀드들이 결국은 굉장히 높여 올려놨던 레버리지 관련된 부분들을 디레버리징 하면서 그 위너 섹터,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또는 뭐 금 이런 것들을 팔고 있는 것이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전쟁이 좀 장기화되면서 약간 그들이 갖고 있던 레버리지를 좀 줄이면서 약간 안정적인 포트를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면서 결국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좀 팔고 나갔다 이렇게 보이는데 시장에서 완전히 다 액티브 펀드만 판 건 아니죠. 그 다음에 패시브 펀드는 오히려 유입이 되면서 일부 매수를 들어오는 패시브 펀드도 꽤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외국인들 자금이 하나같이 똑같이 매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액티브 펀드들의 규모가 더 컸던 것이고요. 지금 패시브 펀드들의 자금은 일부 좀 계속적으로 유입이 최근에 됐었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결국 시장에 대해서 주도를 하고 있는 어닝에 대해서 핵심일 텐데요.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56% 이상 거래가 됐다가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고 좀 떠나면서 일부 자금들이 떠나면서 50% 이하로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의 밴드 하단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꽤 많은 자금을 삼성전자에서 팔고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뭐 하단도 여전히 뭐
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팔았다는 점, 많이 팔았다는 점은 또 이미 이제 많이 팔 만한 물건들이 많이 남아 있을까의 부분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더군다나 한국에서 지금은 레버리지 관련된,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놓고 기초자산을 놓고 레버리지로 운용되는 상품이 한국에는 없죠. 근데 그게 홍콩이라든지 일부 이제 다른 쪽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자, 이런 레버리지 상품들이 조금 변동성을 높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그 레버리지 상품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서 뭔가 좀 부정적인 이슈로 팔 때는 좀 더 변동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평가가 또 받고 있고요. 거꾸로 생각하면 사기 들어오면 더군다나 상방에 대한 변동성도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외국인 수급이 결국 이 레버리지 상품에 의해서 변동성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와 아래 위로 굉장히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베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베타가 1일 경우에는 시장의 움직임과 종목의 움직임이 똑같이 움직인다 보이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베타가 1.2로 거래되고 있고 하이닉스가 베타가 2가 넘었다가 지금은 1.6 정도로 조금 밀려 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1.2 그리고 하이닉스가 1.6으로 거래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올라갈 때 상승폭이 하이닉스가 좀 더 높게 올라가고요. 빠질 때는 하이닉스가 좀 더 많이 빠질 수 있는 어떤 베타 흐름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전자와 하이닉스의 최근의 움직임들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도 이런 베타의 성격에 있다고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 더 화끈하게 올라가고 내릴 때는 하이닉스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삼성전자가 조금 보수적으로 올라갈 때도 그리고 빠질 때도 좀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뭐 양쪽 다 지금 뭐 마이크론 등을 포함해서 샌디스크 포함해서 글로벌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 대비로도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여전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게 더 좋으냐 물어보신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PBR 기준은 훨씬 더 하이닉스보다는 싸죠. 근데 PER 기준으로 본다면 하이닉스가 훨씬 더 쌉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각자의 매력도가 갖고 있는 점이라서 결국은 반도체를 좋게 본다면 전자 하이닉스를 공이 양쪽 다 롱 매수 포지션을 잡고 가는 게 맞다 보이는데요. 어쨌든 지금의 시장은 이란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완화가 되고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도를 여전히 가지면서 액티브 펀드가 다시 들어올 때 전자나 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현재 어닝이 꺾이지 않고요. 주간 단위로 어닝을 봤을 때도 지지난주가 어닝이 2% 넘게 올랐고 지난주도 어닝이 1.2% 또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 부분의 핵심은 반도체 쪽에 역시 있다는 점은 반도체가 아직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주간 단위 어닝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근에 20만 원 넘어갔던 삼성전자 등을 포함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주가가 고점에서 빠져 있는 상태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 구간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슈에 대해서 하나씩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전자와 SK 둘 다 좀 관심을 받았는데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이 16조 원 발표가 됐죠. 하이닉스도 뭐 뭔가 주주환원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근데 16조 정도라는 규모라면 굉장히 엄청난 금액이라고 물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통해서 6일 동안 쏟아부은 게 16조 원 정도 규모의 이제 군사력이나 뭐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썼다고 이야기되는 상황이잖아요. 엄청난 자금이죠. 근데 16조 원의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는데 그날 삼성전자 주가가 한 1에서 2% 올랐어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환호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대비 16조 원이 딱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금액으로서는 과거에 생각했다면 전자가 불과 몇 개월 전에 10만 전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묻던 게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 그때 당시에 10만 원도 가지 못했던 주가를 생각한다면 16조 원이 엄청나게 클 수 있죠. 근데 벌써 주가가 20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고 시가총액이 2배 이상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시가총액 대비 16조 원이 이제 그 정도 수준의 흐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16조 원이나 소각을 했는데 어떻게 주가가 1에서 2%밖에 못 올라? 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딱 그 정도 수준 비율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3월 정도에 아마 삼성전자가 또다시 이제 주총을 할 텐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 등을 포함해서 좀 더 좀 적극적인 뭔가가 좀 발표됐으면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하이닉스도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주주 환원이 좀 발표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뻗어나가지 못한다면 주주 환원이 뭐 다소 좀 그 정도라도 굉장하다 볼 수는 있겠지만 조금은 시장에서 아쉽다라고 분석될 수도 있고요. 또 외국인들이 어쨌든 지금은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뭔가 조금은
피해가는 뭔가 포트를 약간 좀 정리하면서 약간 보수적인 방어적인 포트를 가지기 위해서 전자나 하이닉스 좀 익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뭔가 강력하고 시장에서 좀 생각하지 못했던 강력한 주주 환원이 좀 더 발표가 됐을 때 그러면 뭔가 트리거를 가지고 외국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입장에서 절대적인 금액은 굉장히 커 보이는데 어쨌든 비율로 따진다면 조금 아쉬운 비율 단에서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 정도도 나쁘진 않지만 좀 아쉽다 정도로 아마 외국인들이 해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3월에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삼성전자 S26과 거기에 탑재된 엑시도스 2600에 대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엑시노스 2600은 사실 굉장히 삼성 입장에서는 엑시노스 시리즈가 아픈 손가락이죠. 뭐 삼성 그룹이라고 해서 엑시노스를 다 채용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퀄컴 제품이 들어가기도 했고 지난번 제품에 못 들어가다가 엑시노스 2600이 뭔가 이제 기능을 나타내다 보니까 이제 탑재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엑시노스 2600이 된다는 것은 파운드리가 좋아지는 거고요. 이와 관련된 수혜 업종으로서는 두산 테스나 정도가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시노스가 계속적으로 2600뿐만 아니라 2700까지 좀 더 흘러간다면 이 부분은 전자의 파운드리 쪽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고 후공정단이 또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최근에 삼성의 파운드리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공정률 이런 것들 회전율이 굉장히 올라오면서 가동률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계약 자체가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되면서 계약에 대한 상대방이 많아지고 있다고 이야기 들립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파운드리가 좋아진다는 것은 연간 7조 원 이상의 적자를 내던 사업부가 흑자 전환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삼성전자가 꽤 많이 시간을 앞당기고 있다고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빠르면 올해 연말 정도 부분은 아마 파운드리 부분들이 흑자 전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기 때문에 파운드리가 흑자 전환된다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좀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어서 물론 그와 관련된 밸류체인 부분에 반도체 소부장도 좀 같이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삼성전자 자체적으로도 디스카운트 요인이 사라진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것이 그러면 언제쯤 주가에 반영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현재 사실 소부장은 좀 반영되고 있죠. 두산 테스나 등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파운드리 쪽이 아시다시피 테슬라, 애플, 그다음에 퀄컴 등이 들어왔고 그 외에도 지금 그록이라든지 이쪽 관련해서도 엔비디아 새로운 칩 관련된 부분도 아마 좀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나오고 있는데 자, 그록 GROQ입니다. 이 그록에 관련된 부분들이 새로운 칩이 나온다면 파운드리 쪽에서 형성이 될 텐데 최근에 뉴스플로우를 보면 한 9,000개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물량을 2배 가까이 한 15,000개 이상으로 좀 늘려달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 점. 근데 그 그록의 칩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첫 아마 고객이 오픈 AI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삼성 파운드리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슈로 불거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관련해서는 어쨌든 2600, 엑시노스 2600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흐름 속에서 파운드리 쪽이 상당히 좋아지는 거고요. 물론 9,000개, 그다음 15,000개 물량이 별로 적지 않으냐, 많지 않다. 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가느냐. 자, 10,000개, 15,000개 가져갔는데 이런 빅테크들이 써봤는데 파운드리가 너무 좋다. 여기서 나온 제품이 너무 좋고 맡길만 하다라고 평가를 빅테크들이 내놓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에 물량들은 굉장히 커질 수 있고 많은 다른 기업들이 줄을 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당장 물량이 크지 않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좀 아쉬워할 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한 물량들이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뒤에 만약에 따라온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어떤 업사이드나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가파르게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한다면 최근의 행보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행보로 한 발자국씩 나가고 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퀄컴에 조금 끌려다닌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것들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다가 많은 물량을 맡기기 시작하고 10,000개, 20,000개 맡기다가 100,000개 이상 막 이렇게 큰 물량들을 계약을 하기 시작한다면 결국은 이게 약간 웃긴 이야기인데요. 지금 TSMC가 워낙 이제 호응단의 이런 부분들 패키징이 이제 꽉 차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맡길 수가 없어서 이제 삼성전자 낙수 효과가 있다 이런 말도 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실력으로 보여줄 때 MS를 가져올 수 있고 어떤 큰 물량들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점이 이제 한 계단씩 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당장은 아닐 수 있겠지만 현재 분위기가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희망적인 회로를 좀 돌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HBM 시장에 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HBM4 시장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HBM 시장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HBM4가 아주 이제 격전이 될 것 같습니다. HBM3까지는 뭐 삼성전자가 제대로 하지 못했었고 3E가 물량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늦게라도 콜을 받으면서 좀 일부 들어가면서 4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베이스타에 대한 어떤 설계를 이번에 바꾸었기 때문에 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글쎄요, 이를 꽉 물고 아마 뭔가 개발을 좀 했던 걸로 보입니다. 상당히 좀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보입니다. HBM4 관련해서는 최근에 삼성전자가 한 $700 정도 수준으로 계약을 했다 이야기가 들렸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약간 먼저 계약을 하면서 한 $500 수준대에 계약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립니다. 근데 최근에 엔비디아 쪽에서 이번 HBM4 관련된 스펙을 좀 낮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물량 확보를 좀 잘 못하고 있다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일부 미확인 루머에 따르면 루빈에 대한 출시가 좀 한 분기 정도 늦출 수 있다는 미확인 루머도 좀 돌고 있는데 그만큼 HBM4 수급이 조금 원활하지 않다는 루머도 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하이닉스 쪽에서 일부의 뭐 재설계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 아니냐라고 고민을 좀 하고 미확인 루머가 좀 돌고 있는데 이게 맞다 틀리다 각각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다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아마 SK 하이닉스의 베이스타이 부분에 조금은 재설계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번 엔비디아가 좀 사양을 낮춘다는 이야기에서 좀 이야기가 됐는데요. 투트랙 전략으로 엔비디아가 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어떤 이야기냐? 자, 첫 번째 최고 사양 의 HBM, 그러니까 초당 11.7GB 정도의 HBM은 삼성전자가 단독으로 맡고 조금 낮은 사양, 초당 10GB 정도의 물량은 하이닉스가 가져간다. 그리고 마이크론이 빠진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현재 확인된 바로는 마이크론이 그래도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낮은 사양의 물건들이 이제 하이닉스가 좀 가져가는데요. 물량으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50% 이상의 물량을 조금 낮은 사양으로 하이닉스가 많이 하게 되고 초당 11.7GB 정도의 높은 사양, 이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단독으로 가져가는데 그게 한 20-30% 가져간다. 그러니까 물량은 하이닉스가 많이 가져가는 대신에 가격이 좀 낮고요. 삼성전자가 가장 높은 스펙을 가져가는 대신에 물량이 좀 적고 가격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더 잘하냐 이거 하기는 좀 힘들지만 아무튼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물량이 많다는 점에서 여전히 HBM4 관련해서도 어떤 지위를 좀 놓치진 않고 좀 더 리딩 기업으로서 가져갈 수 있는 지위는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다만 70-80% 정도의 어떤 점유율을 차지했던 하이닉스가 타도 좀 점유율이 약간 50%, 60%대로 좀 떨어지는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요소이고요. 삼성전자가 10% 미만 이런 부분에서 30%대로 올라간다는 점, 역시 삼성전자가 조금 내러티브가 좀 더 긍정적이겠죠. 그리고 마이크론이 조금 더 가져간다 이 부분인데요. 역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HBM4뿐만 아니라 HBM4E에서 본격적인 어떤 경쟁이 아마 시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뭐 베라 루빈이든 뭐 울트라든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HBM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하급수로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사이에서 본격적인 HBM4, HBM4E 넘어가는 수준에서의 실질적인 어떤 부분에서 누가 왕자를 차지할 것인가 이건 좀 더 지켜볼 일이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설왕설래 기술적인 부분에서 설왕설래 뭐 삼성전자가 뭘 하더라, HBM 관련해서 하이닉스가 뭘 하더라, 베이스타이 관련해서 설계를 재설계해야 된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전자는 파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체 설계가 바로바로 대응이 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 턴키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다이를 TSMC 쪽으로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TSMC 쪽에서 뭔가 지금 빠듯해요. 딴 거 대응하기도 바쁜데 하이닉스 재설계를 바로바로 해주고 대응을 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약간 재설계 이슈가 만약에 혹시 루머처럼 맞다면 하이닉스가 조금은 시간적인 부분에서 좀 딜레이 되거나 이 부분을 고칠 만한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미확인입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엔비디아도 말을 안 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팔로잉이 좀 필요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하이닉스를 나쁘다 보기엔 좀 힘듭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시간이 뭐 한 2-3개월 한 분기 정도 좀 지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인데 만약에 이번에 엔비디아 쪽에서 이번에 GTC가 이렇게 발표되면서 크게 문제 없이 그대로 발표가 되고 진행된다고 한다면 하이닉스의 이러한 어떤 미확인 루머도 아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19일까지 열리는 엔비디아의 이번에 행사 이벤트에서 뭔가 젠스랑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반도체 소부장은 역시 이제 최근에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자, 몇 가지 좀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슈를 좀 한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GTC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역시 시장에서 SRAM의 용도가 굉장히 뜰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GROQ 관련된 회사를 통해서 AI
인터퍼런스 관련된 칩, 새로운 칩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기저에는 엔비디아가 이제 아주 값비싼 HBM을 좀 대체하는 듯한 느낌의 뉘앙스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게 HBM, 값비싼 HBM 대신 SRAM을 좀 쓰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미주어 증권에서는 그 이유 때문에 일부 외국인들이 한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매도했다. 그 이유가 좀 일부 있다라는 이야기도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시장에서는 좀 기우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자, HBM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훈련용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거대 언어 모델 서비스에서 이 추론 관련된 비용들이 70에서 80%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자,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훨씬 더 지금 HBM보다는 SRAM을 쓰면서 이런 원가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좀 빠른 어떤 추론에 대한 적합한 부분들을 좀 쓰고자 HBM 대체하는 것이 아니냐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대체하거나 뭐 완전히 새로운 어떤 영역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SRAM을 쓰기 위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슈가 있는데 초저지연 부분에서는 아마 SRAM을 좀 탑재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나 SRAM 자체가 부피가 너무 커요. 면적 사이즈가 5배에서 10배 정도 크고요. 이 면적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주 미세화되고 있는 공정에서 이게 확장성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HBM을 대체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거의 불가능하다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일부 부분, 초저지연 부분에서의 어떤 부분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HBM을 좀 보완하는 입장에서 SRAM을 이용한 부분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완전히 HBM을 대체한다 보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HBM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줄 만한 그런 변수는 아니라는 점 명확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그룹 관련된 칩 생산 관련해서 어디가 하느냐, 삼성 파운드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삼성 파운드리가 하고 있고 4나노 공정으로 아마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요. 생산 물량 확대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로골 관련해서 지금 생산 물량을 9,000개에서 15,000개 이상으로 지금 2배 가까이 늘려달라는 지금은 추정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AI 고객 생태계에서 이 그로의 칩의 첫 번째 고객이 누구냐, 오픈 AI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결국은 국내 삼성 파운드리,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 굉장히 우호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긍정적인 이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관련해서 파운드리 수혜가 결국 두산 테스나라든지 뭐 네페스라든지 그 다음에 가온칩스나 뭐 AD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언급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CPU입니다. CPU. 이게 뭐냐면 광통신 쪽이거든요. 이게 중요한데요. 과거에 이제 GPU 간에 관련된 통신망 관련해서 네트워크의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인터커넥트 전력 소모가 급증할 수 있는데 이걸 풀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가 CPU라고 보입니다. 이 엔비디아가 최근에 CPU 관련해서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CPU 투자를 어디에 했습니까? 엔비디아가 코어런트라든지 그죠? 그리고 그런 종목들 관련해서도 투자를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뭐 루멘텀이라는 회사도 지금 엔비디아가 투자를 했죠. 그래서 광통신 쪽에 엔비디아가 이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관련이 되면서 이번에 GTC 쪽에서 아마 CPU, 광통신 관련된 부분들 이슈가 불거질 수 있죠. 자, 그런 것들이 불거지다 보니까 새로운 패키징, 3D 패키징이나 2.5D 패키징 관련된 부분들이 광통신 쪽에 아마 이야기가 될 것이고 아마 TSMC 등을 포함해서 이쪽 부분의 캐파 증설과 관련된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광통신 모듈 부분들이 상당히 새롭게 이야기되면서 새로운 어떤 전설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포화 상태, 굉장히 지금은 이게 병목 현상이 생기는 것들을 풀 수 있는 게 CPU라는 개념에 가진 광통신 이쪽으로 간다는 점에서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역시 수혜주가 어디냐? 역시 삼성전자가 관련된 AI 칩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수혜주가 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ISC라든지 PSK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이번에 CPU 관련된 수혜 업종으로서 종목으로서 언급이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확실하게 그게 보였어요. ISC, 그다음에 PSK 홀딩스, 두산 테스나. 뭐 두산 테스나는 물론 뭐 소니의 여러 가지 뭐 이런 카메라 모듈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 CIS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지만 아무튼 이런 반도체 소비장이 다 가는 시장이 아니라 이번 엔비디아의 GTC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CPU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그룹 관련된 아까 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칩과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몇 개 종목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외에도 광통신 쪽으로 본다면 대한광통신이나 그다음에 RF 머티리얼스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 좀 면밀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에 투자한 게 좋을지 아니면 말씀 주신 삼성전자 관련주 소부장에 대한 투자가 좋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변동성으로 따지면 아무래도 소부장이 좀 더 활발하겠죠. 아무래도 뭐 전자가 여기서 20% 30% 날아가려면 결국 거기에 대한 맞는 수급이 들어와야 되고 이제 끌어줄 수 있는 뭔가 있는데 뭐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전자나 하이닉스를 놓고 좀 더 편안하게 가실 수 있겠고요. 주가의 변동성 역시 뭐 개별 종목에 대한 변동성이 훨씬 더 아래 위로 클 수 있습니다. 올라갈 때도 좀 빨리 많이 오르고 빠질 때도 좀 더 많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동성을 충분히 감안하신다면 소부장들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선단 공정과 관련된 부분들은 역시 어쨌든 지금 캐파를 조금씩 늘리고 있고 피포 공장이나 그다음에 청주 공장들을 늘리는 관점에서는 결국 이제 선단 공정 원익 IPS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보는 테스라든지 유진테크라든지 이오테크라든지 이런 선단 공정 관련된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좀 보는데요. 역시 지금은 캐파를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더 많으냐 부분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에 클린룸의 여유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쪽보다는 삼성전자 계열의 선단 공정 장비주들이 좀 더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말씀드렸던 원익 IPS, 유진테크, 테스,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이 눈에 들어오는 종목들일 텐데 그 종목들이 꽤 먼저 선반영에서 꽤 많이 올라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목표주가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는 바로 따라잡지 마시고 좀 조정 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 엔비디아 GTC 이벤트가 너무 이제 핫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편출되고 있는 광통신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SRAM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 단기적으로서는 이런 종목들에 대한 아마 관심도가 꽤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가들이 뭐 굉장히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말씀드렸듯이 뭐 안정적으로 보신다면은 좀 더 하이닉스, 삼성전자 좀 천천히 가시더라도 좀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고 좀 더 내가 적극적으로 액티브 이렇게 하겠다 하시면 조금 뭐 반도체 소부장이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스토리를 아시고 모든 반도체 소부장이 다 가는 장은 아니잖아요. 그 스토리에 따라 어떤 스토리를 배경을 가지고 어떤 종목이 움직인다는 것을 명확하게 스타디를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좀 더 언급을 드리겠습니다.